칠흑 같은 병사, 어둠이 왜 내린 규정을 길이고 위반했나? 자주포 죄송합니다, 경납고 장군님. 즉시 퀴퀴한 시정하고 기름 복귀하라. 냄새와 차가운 알겠습니다, 쇳내음이 장군님. 음산한 공기를 명심하게. 가득 메우고 규율은 있었다. 타협 없다. 그 한가운데 안설이 소위의 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당했고 입은 두꺼운 접착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2명의 거구의 병사가 그녀를 거대한 K9 자주포의 포신 위에 억지로 앉혔다. 그 치욕적인 광경을 조철환 소령은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포신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때, 안소희. 내가 널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좌석이다. 내가 저기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넌 저 하늘 위로 불꽃놀이처럼 아주 멋지게 날아가겠지. 선은 공포에 질려 읍거리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조철환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USB 내놔. 그렇지 않으면 이 포신이 바로 내년에 관이 될 테니까. 놈은 힘없는 여군 장교 하나의 목숨을 제 소나기에 쥐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놈은 몰랐다. 그 차가운 포신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정조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지막 구조 신호는 이미 발신되었으니까. 몇 주 전 제구포병여단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빛바랜 무기력함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르지 않은 연병장 위로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힘없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활기나 긴장감 대신 그저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자의 깊은 피로와 체념만이 서려 있었다. 이 부대를 지배하는 것은 엄격한 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만성적인 허기였다. 바로 그 잿빛 풍경 속으로 갓 뽑아낸 칼날처럼 서슬퍼런 생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육군 포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임관한 신임, 소위 안설이었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그녀의 전투복,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고 원칙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따로 있었다. 바로 그 어떤 부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듯 맑고 단단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이곳에 섰다. 그녀에게 군대는 도피처나 직장이 아니었다.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어릴 적 맹세를 실현할 신성한 무대였다. 그녀가 여단 본부 행정실에 들어서자 안에서 들려오던 잡소리가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이 낯선 여군 장교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유난히 거만하고 불쾌한 시선 하나가 느껴졌다. 테이블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불청객을 쳐다보듯 그녀를 훑어보는 남자. 땅딸막한 키에 땅땅한 체격, 그리고 심술궂게 찢어진 눈, 그가 바로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하는 포대장 조철환 소령이었다. 안설이는 그의 무례한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행정보급관 앞으로 다가가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신고합니다. 금일부로 제국포병여단 알파포대에 전입을 명받은 소위 안설이입니다. 그녀의 낭낭하고 힘찬 목소리가 행정실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조철환 소령의 입에서 나온 노골적인 비웃음이었다. 푸훗. 이야, 요즘에는 포병학교에서 저런 분가루 공주님들도 뽑아주나? 저 뽀얀 얼굴 좀 봐. 저 가느다란 팔다리로 포탄 장전은커녕 포신이나 제대로 닦을 수 있겠어? 그의 저열한 조롱에 주변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이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안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철환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포병학교 전수랑 및 화포 정비학 모두 최고 점수로 수료했습니다. 소령님, 제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조철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듯한 이 어린 여군 장교가 건방지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마치 시장의 가축을 훑어보듯 그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실력? 하,
책상에 앉아서 공식이나 외우는 게 실력인 줄 아나 보지. 여기는 전쟁터야, 공주님. 내년 같은 새님들이 나댈 곳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어? 그는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안설이는 그의 무례한 행동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기세에 조철화는 더욱 심사가 뒤틀렸다. 그는 이 건방진 신참을 어떻게든 짓밟아 이곳의 규칙을 가르쳐 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오늘 오후 포탄 재고 실사 작업에 한번 참여해봐. 네가 배운 이론이랑 실무가 얼마나 다른지 내 그 잘난 머리로 직접 깨닫게 해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의 뒤를 따르는 신복들의 시선에는 곧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라는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홀로 남겨진 안설이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군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했지만 첫날부터 이런 노골적인 적이와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실력으로 저 오만한 남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자신의 소대 사무실로 배정받아 짐을 푸는 동안 병사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나누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 부대의 암울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야, 봤냐? 새로운 소위님 완전 예쁘시던데. 쯧, 불쌍해서 어쩌냐. 저런 분이 하필이면 우리 부대, 그것도 조철환, 그 악마 새끼 밑으로 들어오다니. 일주일을 버티면 용하다. 그러게 말이다. 또 얼마나 갈궈댈지 눈에 선하다. 괜히 밉보였다가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걱정되는 게 따로 있어. 오늘 저녁밥은 또 뭘로 나올까? 어제는 상한 닭고기 나와서 중대 전체가 배탈 났잖아. 이러다 훈련받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몰라. 쉬, 조용히 해. 누가 듣겠다. 그냥 주는 대로 처먹고 안 아픈 게 상책이야. 괜히 밉보여서 포탄 창고 청소나 당하지 말고. 그들의 대화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설이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이곳이 단순히 군기가 센 부대가 아니라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에 의해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쥐어졌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조철환의 명령대로 포탄 창고로 향했다. 축축하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창고 안에는 수백 발의 육중한 155 MMM 포탄들이 섬뜩한 위용을 드러내며 쌓여 있었다. 재고 실사 작업은 이미 다른 부사관들과 병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포탄을 옮기고 일일이 생산 번호를 대조하며 장부에 기입하는 고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설이는 즉시 작업에 합류하려 했다. 하지만 작업을 감독하던 조철환의 신복, 김중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어이, 소위님. 이런 험한 일은 저희 같은 무식한 군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소위님처럼 고귀한 분은 저기 구석에 가서 장부 정리나 좀 도와주시죠. 그는 그녀의 손에 두꺼운 재고 목록 장부를 떠넘겼다. 명백한 따돌림이자 업무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였다. 병사들은 그녀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안설이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장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구석에 앉아 그저 장부의 숫자만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창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과정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병사들이 옮기는 포탄들 중 유난히 낡고 녹슨 포탄들이 일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김중사는 그 낡은 포탄들의 생산 번호를 확인할 때 유독 다른 병사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만 무언가를 장부에 기입하고 있었다. 또한 창고 한쪽 구석에는 다른 포탄들과는 분리된 채 방수포로 어설프게 덮어놓은 의문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포병학교에서 배웠던 불용 탄약 처리 규정이 떠올랐다. 노후되거나 결함이 있는 탄약은 반드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 보관하고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하여 폐기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저들의 모습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은밀하게 숨기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저 낡은 포탄들과 방수포 아래 숨겨진 상자들, 그리고 병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부실한 식사,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수첩에 아무도 모르게 몇 가지 단어들을 적었다. 노후 포탄, 미확인 상자, 재고 목록, 불일치 가능성. 그녀의 첫 번째 전투는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한 적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이 그녀를 얼마나 차가운 철의 비정함으로 내몰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바로잡아야 할 불이만이 보일 뿐이었다. 며칠 후 알파 포대의 작전 지휘실은 담배 연기와 눅눅한 먼지, 그리고 남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전 지도와 각종 브리핑 자료들은 색이 바래고 낡아 이 부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회의 테이블 상석 조철환 소령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지루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부사관들이 제출한 훈련 결과 보고서를 건성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도열한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그의 눈치만 살피며 그가 언제 또 트집을 잡고 폭언을 쏟아낼지 몰라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이 회의는 토론과 발전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오직 조철환 한 사람의 권위를 확인하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형식적인 의식일 뿐이었다. 안설이는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꿋꿋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진지한 눈빛으로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와 수치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은 다른 이들의 보고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날카롭게 체크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지난주 K9 자주포 신속 대응 사격 훈련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목표 명중률 92%, 목표 도달 시간 평균 5분 30초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전 장교의 보고가 끝나자 조철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역시 우리 알파 포대야. 내가 있는 한 우리 포대는 여단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다.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나? 그의 질문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감히 누가 내 성과에 토를 달겠느냐는 오만함이 담긴 형식적인 물음일 뿐이었다. 모두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기 위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령님, 의견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정적을 깨고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안설이에게로 향했다. 조철환의 얼굴에 감히 네가 라는 듯한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말해봐. 얼마나 대단한 의견인지 한번 드러나 보지. 조철환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안설이는 그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방금 보고된 목표 도달 시간 평균 5분 30초는 사실 양호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포격전의 핵심은 속도전입니다. 1분 1초의 시간, 단축이 아군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현재 우리 포대의 사격 절차는 표적 정보를 수신한 뒤 사격 재원 계산과 장약 장착을 대부분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제가 포병학교에서 제출했던 논문에 따르면 사격 통제 장치 BTCS와 포병 대대 전술 CSI 체계를 직접 연동시키고 데이터 자동 입력 시스템을 일부 개선한다면 현재의 절차를 최대 45초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 포대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만. 조철환이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침범당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다. 안소희, 자네가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알고나 있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 포대의 전통적인 사격 절차를 고작 책에서 배운 이론 쪼가리로 바꾸겠다는 건가? 현장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이론이 아닙니다, 소령님. 이미 다른 선진 부대에서는 일부 도입하여 효율성을 입증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닥쳐. 조철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 것 같자 폭력적인 언어로 상황을 억누르려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안설이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이성을 잃은 분노와 여자가 감히 자신의 영역에 도전했다는 모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너 같은 년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공부만 잘하는 샌님이야. 전쟁이 무슨 수학 문제 풀이인 줄 알아? 포탄이 오가는 이 전쟁터에서 필요한 건 너 같은 애송이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뼈에 새겨진 경험과 짬밥이란 말이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남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듯 더욱 큰 목소리로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적인 토론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짓밟기 위한 공개적인 마녀 사냥이었다. 내가 보기에 말이야.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너 같은 년은 군복 입고 포를 만질 게 아니라 그냥 다방에 앉아서 커피나 나르는 게 딱 어울려. 다방 레지나 할 것이지 어디서 감히 부대를 지휘하겠다고 나서. 다방 레지. 그것은 한 명의 장교를 한 명의 군인을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저열하고 모욕적인 단어였다. 그녀의 인격, 그녀의 계급, 그녀가 군인이 되기 위해 바쳤던 모든 노력과 시간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폭소가 터져나왔다. 푹! 크하하! 역시 소령님, 비유가 찰지십니다. 온갖 종류의 비웃음과 조롱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를 위해 나서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 잔인한 집단 린치의 방관자이자 암묵적인 동조자였다. 안설이는 수십 명의 남자들 한가운데 완벽하게 홀로 섬이 되어 고립되었다. 안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저 악마가 가장 원하는 그림일 터였다. 그녀는 대신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부러질 듯한 손톱의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조롱과 멸시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조철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차가운 결의와 너는 오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서늘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본 조철환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모욕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분노를 느꼈다. 뭘 봐. 당장 꺼져. 그의 고함과 함께 회의는 그대로 끝이 났다. 안설이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굴욕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방레지라고 불렀다. 그녀의 모든 것을 모욕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가 보여줄 차례였다. 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부대라는 찻집에서 과연 누가 누구에게 마지막 찻잔을 내오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그 마지막 찻잔에 얼마나 쓰고 독한 독이 담겨 있을 것인지를.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적의 심장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차갑고 냉철한 전사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안설이를 향한 조철환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것을 즐기는 잔인한 사냥꾼처럼 사사건건 그녀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가 제출한 모든 보고서는 퇴짜를 맞았고 그녀의 모든 의견은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힘들고 잡다한 업무만을 그녀에게 몰아주었고 다른 부사관들에게는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녀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곳을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안설이는 그의 예상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고 동료들의 냉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욱 조용히 그리고 더욱 깊숙이 이 부대의 어두운 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더 이상 회의실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은 다름 아닌 병사식당이었다. 그날 점심, 식당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했다. 배식대 위에는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밥은 설이 걷고 국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으며 유일한 단백질 반찬인 생선조림은 비린내가 진동하고 살이 푸석거렸다. 병사들은 말없이 마치 형벌을 받듯 음식을 받아들고 있었다. 안설이는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이제 가짜대 배치를 받은 어린 이등병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영양 부족으로 누렇게 떠 있었고 그는 차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안설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이 젊은 병사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범죄였다. 마침 그날 조철한 소령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보란듯이 병사식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그들은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취사병에게 특별히 지시하여 만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같은 특별 메뉴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린 병사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며 식사를 즐겼다. 그 오만한 모습은 안설이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식판을 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철환의 테이블로 향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안설이는 조철환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식판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묽은 국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다. 이게 뭡니까? 조철환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그것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어린 계집이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안소위.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소령님. 안설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병사들에게 제공된 점심 식사입니다. 소령님께서는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조철원의 테이블에 놓인 화려한 음식과 자신의 식판 위에 놓인 쓰레기 같은 음식을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리켰다. 굶주린 병사들을 옆에 두고 혼자서만 이런 진수성찬을 즐기는 것이 과연 지휘관으로서 올바른 처사입니까? 병사들의 식비는 어디로 사라지고 소령님의 식탁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인지 해명해 주십시오. 그녀의 일갈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속으로만 삼켜왔던 말을 저 젊은 여군 장교가 대신 외쳐주고 있었던 것이다.
조철환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살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멸시하던 여자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건방진 년에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만큼 끔찍한 굴욕을 안겨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식판 위에 놓여 있던 시뻘건 김치 반찬 그릇을 집어들었다. 해명? 좋아. 내가 아주 친절하게 해명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갈라져 나왔다. 군대란 말이다. 그는 안설이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까라면 까고 주면 주는 대로 처먹는 곳이야. 그는 그렇게 외치며 손에 들고 있던 김치 그릇을 그대로 안설이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철퍽. 역겨운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 국물과 배추 조각들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맵고 시큼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붉은 국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폭언이나 폭행을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만적이고 끔찍한 폭력이었다. 조철환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여기는 내년 같은 공주님이 반찬 투정이나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군인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싸우는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당장 군복 벗고 내 엄마 품으로 꺼져버려. 그의 광기 어린 폭언이 끝나자 그의 신복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이전처럼 크지 못했다. 그들조차 이 광경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선을 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안설이는 그 모든 굴욕의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김치 국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악마를, 그리고 이 잔혹한 연극을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 모든 감정이 불타버리고 남은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차가운 증오와 강철보다도 단단한 복수심만이 재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식당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김치 얼룩이 마치 채찍 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위로 뚝뚝 떨어지는 김치 국물이 그녀의 피눈물처럼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안설이는 더 이상 이전의 안설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상을 꿈꾸던 순수한 장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차가운 심판자가 태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시작한 전쟁이었고 그녀 스스로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조철환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김치비가 내렸던 그날의 치욕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괴물과 싸우는 더 강력한 괴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괴물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 이 썩어빠진 부대는 피해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안설이의 숙소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전투복에 묻은 붉은 김치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역겨운 냄새와 희미한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오물이 아니었다. 조철환이 그녀의 명에 위에 새겨놓은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쏟아부어진 김치 국물을 몇 번이고 씻어냈다. 하지만 피부를 파고드는 듯한 모멸감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레지, 반찬 투정하는 공주님,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한 명의 장교가 아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분노가 심장을 찢듯이 들끓었고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단축번호 1번 아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엄마라는 이름도 있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모든 지옥을 단숨에 끝내버릴 수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군단장 안태준 중장은 전화 한 통으로 이따위 포대장 하나의 군복을 벗겨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군수 감찰부장 윤지수 소장은 조철환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유혹은 달콤했다. 이 끔찍한 굴욕을 끝내고 저 악마 같은 남자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포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설이야. 아빠와 엄마는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 네 어깨에 달린 이 계급장은 네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다. 앞으로 네가 마주할 세상에서 네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길 바란다. 우리는 그저 네가 추락하지 않도록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껐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전쟁이었다. 부모님의 이름 뒤에 숨어 승리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철환의 말처럼 그녀 스스로가 분가루 공주님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저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그녀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눈물이 멎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깃든 것은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결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군용 노트북을 켰다. 이제부터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냥터는 조철환이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는 바로 이 부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탐욕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 바로 부대의 예산과 물자 기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교 권한으로 부대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K9 자주포 운용 및 정비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포병학교에서 전술만큼이나 군수 행정학과 데이터 분석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수만 개의 숫자들 속에서 일반적인 행정 장교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불일치와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류 사용 내역이었다. 지난 1년간 알파포대의 K9 자주포들이 훈련을 위해 소모한 유류의 양은 실제 훈련 횟수와 기동거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마치 모든 자주포가 매일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라도 한 것처럼 엄청난 양의 경유가 서류상으로만 증발해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류 빼돌리기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철환을 올가맬 수 없었다. 그는 분명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훈련이나 엔진 노후로 인한 연비 저하 같은 뻔한 변명을 늘어놓을 터이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자주포의 부품 교체 내역이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최첨단 무기 체계인 만큼 그 부품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였다. 특히 포신의 수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폐쇄기, 정밀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사격 통제 장치, 내부 회로 기판, 그리고 포탑 구동을 위한 고압 유압 펌프 같은 핵심 부품들은 웬만한 외제차 한 대 값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설이는 바로 이 핵심 부품들의 교체 주기에 주목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부품들, 특히 외부에서는 마모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유 시리얼 번호가 복잡한 전자부품들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교체 주기보다 훨씬 더 짧은 주기로 교체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교체해도 충분한 부품을 석 달에 한 번꼴로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만 부품을 교체했다고 기록하고 실제로는 기존의 헌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값싼 재생 부품으로 대체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품은 뒤로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겨 막대한 이득을 챙겼을 터였다. 병사들의 입으로 들어갈 김치를 훔친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최첨단 무기의 심장마저 뜯어 팔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유령 부품들의 목록과 교체 기록을 모두 자신의 개인 USB에 따로 저장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직은 심증에 불과했다. 이 서류상의 범죄를 현실의 물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소대에 배속된 K9 자주포들의 정기 점검 및 수입 서류를 실시하겠다고 자원했다. 수입이란 장비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점검하고 정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지보수 활동이었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귀찮아하는 이 업무를 그녀가 자원하자 조철환의 신복인 정비반장은 쾌재를 부르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 그는 그녀가 그저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고생 좀 해보라는 심산이었겠지만 그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자주포 정비고 안설이는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자신이 미리 기록해둔 가장 최근에 폐쇄기 내부 격발 장치를 교체했다고 기록된 자주포로 향했다. 그녀는 공구함을 가져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육중한 폐쇄기의 덮개를 열기 시작했다.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그녀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녀는 포병학교에서 수없이 분해하고 조립했던 익숙한 부품들을 전문가의 손길로 더듬어 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문제의 격발 장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휴대용 내시경 카메라를 꺼내 부품의 깊숙한 곳에 새겨진 고유 시리얼 번호를 비추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카메라에 찍힌 번호와 자신이 출력해온 정비기록부의 시리얼 번호를 대조했다. 다르다.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비기록부에는 분명 신품의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명백히 구형 부품의 번호였다. 마침내 그들의 탐욕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물적 증거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내시경 카메라 화면과 정비 기록부를 나란히 놓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안소희?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황급히 돌아보자 그곳에는 포탄 창고에서 마주쳤던 김중사가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 김중사님, 정기 수입 중이었습니다. 격발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안설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감추고 폐쇄기를 닫았다. 김중사는 그녀의 손과 그녀가 막 닫은 폐쇄기 덮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소희님께서 직접 이런 굳은 일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건 저희 같은 부사관들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제 소대의 장비는 제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아주 책임감이 투철하시군요. 김중사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안설이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들킨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까? 그녀는 그날 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중사가 조철환에게 보고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들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자료, 유류 횡령 의심 기록, 유령 부품 교체 내역, 그리고 방금 촬영한 결정적인 증거 사진까지를 하나의 USB 안에 모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암호화하여 누구도 쉽게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이 USB를 들고 여단장을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보고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이고 정당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마지막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적의 감시망 역시 그녀의 목을 향해 마지막으로 조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계획한 정의로운 보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숙소, 창문 밖,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쌍의 차가운 눈이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중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소령님, 접니다. 방금 그 녀석이 무언가 증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뱀처럼 차갑고 사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았다.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하지. 김 중사의 서늘한 시선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안설이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힌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졌음을 느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든 뒤에 따라붙는 듯한 불쾌한 감각. 조철환과 그의 무리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닌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 USB를 곧바로 여단장에게 제출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 지금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보고가 상부에 닿기도 전에 그들에게 증거를 빼앗기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다.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이 지옥 같은 부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손에 쥔 물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조용히 자신의 소대 업무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조철환과 그의 무리들은 그녀의 기세가 마침내 꺾였다고 생각하며 잠시 방심했다. 바로 그 방심이 안설이가 기다려온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사냥감처럼 숨죽이고 기다리며 적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분석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다.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돈이었다. 빼돌린 유류와 부품을 팔아넘긴 검은 돈의 흐름. 만약 그 흐름을 추적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모든 범죄 경로와 연결된 공범들을 한 번에 엮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녀의 목표는 부대의 회계를 담당하는 격리장교의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조철환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대위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낮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기회는 오직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만 찾아올 터였다. 며칠간의 치밀한 사전 조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행의 날을 잡았다. 그날 밤은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요란한 빗소리는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을 감춰줄 최고의 아군이 되어줄 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막사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안설이는 전투복이 아닌 어둠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검은색 활동복 차림으로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만능 드라이버와 소형 랜턴, 그리고 그녀의 모든 희망이 담긴 빈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예보대로 밖에는 장대비가 퍼붓고 있었다.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간헐적으로 가르며 그녀의 앞길을 잠시 비추었다, 사라졌다. 그녀는 순찰을 도는 경계병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본부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격리장교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다. 정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바라보았다. 포병학교 시절 유격 훈련을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던 그녀에게 이 정도 높이의 벽을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차가운 배관을 잡고 소리 없이 벽을 타기 시작했다. 빗물이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2층 창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가느다란 철사를 꺼내 낡은 잠금 장치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달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잉크 냄새, 그리고 부패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입에 소형 랜턴을 문 채 곧장 격리장교의 컴퓨터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다행히 부대 내부망 컴퓨터는 대부분 비밀번호가 없거나 아주 간단한 수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USB를 꽂고 미리 준비해온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녀가 찾으려는 것은 공식적인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그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을 이면장부였다. 몇 분간의 긴장된 탐색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의 이름은 여단 발전기금.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검은 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비밀 장부라는 것을. 문제는 암호였다. 그녀는 몇 가지 예상 가능한 단어들을 입력해봤지만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조해졌다.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에 조철환이 회의 중에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 부대에 온 지 벌써 10년이야. 내 아들놈 이름도 이 부대 이름 따서 지었잖아. 제구포병여단 구승리라고.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승리를 입력했다. 철컥 암호가 풀렸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안설이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펼쳐지고 있었다. 파일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조철환과 그의 무리들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모든 자금의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거래 날짜, 금액, 입금된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그 목록에는 조철환과 그의 신복들은 물론 상급 부대의 일부 간부들과 민간업자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비리가 아니었다.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전체를 자신의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복사가 완료되고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가 막 USB를 뽑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복도 저편에서 낡은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도는 경계병의 발소리와는 달랐다. 무언가 목적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발소리였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재빨리 랜턴을 끄고 거대한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격리장교의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달칵,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 안으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불빛과 함께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김중사였다. 이상하군. 분명 순찰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는 무언가 낌새를 챈 듯했다. 그는 사무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어있는 책상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안설이는 숨을 죽였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릴 것만 같았다. 김중사는 잠시 더 주변을 살피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젠장,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가 문을 닫고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안설이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분을 더 책상 아래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창문을 통해 다시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흠뻑 젖은 몸을 그대로 침대에 던졌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의 극심한 긴장감과 자신이 손에 넣은 증거의 엄청난 무게 때문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USB는 조철환의 왕국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 내에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이 증거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해서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직접 넘겨야만 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김중사가 사무실을 떠나기 전 그의 손전등 불빛이 책상 아래 빗물에 젖은 그녀의 희미한 군화 자국을 아주 잠깐 비추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사무실을 나선 직후 곧바로 조철환에게 이렇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소령님, 확실합니다. 방금 쥐새끼 한 마리가 다녀갔습니다. 아마 원하던 것을 모두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넘어 조철환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군. 그 쥐새끼가 더 이상 구멍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영원히 덫을 닫아버려야지. 그녀가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던 그 밤, 적들은 그녀를 위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를 구원할 빛이 아니라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죽음의 초대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K구, 자주포, 경납고, 거대한 강철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퀴퀴한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안설이는 거칠게 내팽개쳐졌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입은 두꺼운 청테이프로 막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온몸이 욱신거렸고 입가에서는 피맛이 났다. 그녀의 눈앞에서 5개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조철한 소령과 그의 충실한 개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취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꼴 좋군, 안소희. 조철환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잘난 머리, 지금은 좀 어때? 이 상황을 타게 할 무슨 기발한 전술이라도 떠오르시나? 서리는 대답 대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에 조철환의 심기가 다시 한번 뒤틀렸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건방진년 끌고 와. 2명의 거구의 병사가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짐짝처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녀를 경납고 중앙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K구 자주포 앞으로 끌고 갔다.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포시는 어둠 속에서 마치 지옥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섬뜩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자, 이제부터 내년의 마지막 재판을 시작하지. 조철환이 선언했다. 죄명은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대의 단결을 저해했으며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모두를 피곤하게 만든 죄다. 아주 무거운 죄지. 그는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눈짓을 보냈다. 전연을 저 위에 올려. 병사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얼굴에 이것만은 너무 심한 처사라는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조철환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 그들은 곧바로 복종했다. 서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2명의 장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 들렸다가 차갑고 미끄러운 포신 위에 거칠게 앉혀졌다. 치욕스러웠다. 군인의 자부심이자 전장의 신이라 불리는 이 위대한 무기가 자신을 모욕하는 형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조철환은 그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포신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어르듯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해서 오히려 소름이 낄 정도로 사악했다. 어때, 안소희?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좌석이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여군 장교가 K구 포신 위에 직접 앉아보는 영광을 누린 건 네가 최초일걸? 감사해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포신 끝에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치켜 올렸다. 표정이 왜 그래? 마음에 안 드나? 걱정 마.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니까. 내가 저기 조종석에 앉아서 발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넌 저 하늘 위로 불꽃놀이처럼 아주 멋지게 날아가게 될 거야.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부대의 마지막을 네 온몸으로 장식하게 되는 거지. 아주 영광스럽지 않나?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굴욕과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빨을 악물었다. 테이프 아래의 입술이 터져 다시 피가 흘렀다. 조철화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더욱 흥분했다. 그는 그녀의 공포를 즐기고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네가 격리 장교 사무실에서 훔쳐낸 그 USB 어디 있나? 그는 그녀의 전투복 주머니를 직접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USB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둔 뒤였다.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포신이 바로 내년의 차가운 관이 될 테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군복을 거칠게 헤집는 순간 서리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녀는 일부러 온몸을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마치 극한의 공포에 질려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조철환과 그의 무리들은 그녀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들은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며 조롱했다. 저것 좀 봐, 완전히 겁에 질렸네. 꼴 좋다, 건방진년. 바로 그 조롱과 방심의 순간을 서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떠는 척하며 아주 조금씩 몇 밀리미터씩 손가락을 움직여 자신의 허리띠에 숨겨진 작은 장치를 향해 더듬어 나갔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임관 선물로 준 특수 제작된 군용 벨트였다. 버클 부분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비상 버튼이 내장되어 있었다. 그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그녀의 위치 정보와 최고 등급의 구조 신호가 그녀의 부모님인 군단장과 군수 감찰부장의 개인 단말기로 동시에 전송되는 마지막 생존 장치였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결박된 손목이 쓸려 살이 벗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 끝에 차갑고 오목한 버튼의 감촉이 느껴졌다. 조철화는 그녀의 마지막 몸부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좋아,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내가 열을 쐴 동안 USB의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네 머리 위로 포탄을 장전시켜 주겠다. 물론 진짜로 쏘지는 않아. 하지만 그 공포는 내년에 그 잘난 자존심을 박살내기에는 충분할 거다.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서리의 손가락이 버튼 위를 맴돌았다. 9.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버튼을 힘껏 눌렀다. 1초, 2초, 3초. 벨트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신호가 발신되었다. 8. 조철환의 신복들이 기대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둘러쌌다. 7. 경납고 박. 미친 듯이 퍼붓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6. 아주 멀리서부터 희미한 진동이 땅을 울리기 시작했다. 5. 조철환은 이 즐거운 게임이 곧 끝난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며 입맛을 다셨다. 넷. 진동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경납고의 얇은 철판벽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조철환의 부하들이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뭐요? 지진인가? 셋. 마침내 조철환 역시 무언가 이상함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육중한 무언가가 자신들의 경납고를 향해 미친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는 듯한 지옥의 소리였다. 둘. 콱. 그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나기도 전에 경납고의 거대한 강철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찢겨져 나갔다. 육중한 장갑차 한 대가 문을 종이장처럼 뚫고 경납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온 것이다. 으악! 엄청난 굉음과 충격에 조철환과 그의 무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장갑차의 뒤를 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유령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첨단 전투 장비로 무장한 육군 특전사 대테러 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경납고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전술 대형으로
순식간에 내부를 장악했다. 그들의 총구에 달린 붉은 것이 포인터들이 어둠 속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조철환과 그의 신복들을 정확히 겨눴다. 모든 것이 불과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옥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심판의 장으로 변했다. 조철환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뇌는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뭐야. 너희들은 여긴 군사구역이야. 이건 훈련인가? 누구 허락을 받고 그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는 사이 찢겨진 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수십 대의 장갑차와 특전사 대원들이 도열한 모습이 번갯불에 잠시 비쳤다. 사라졌다. 한 명은 산처럼 거대한 체구에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인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번뜩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남성 장군보다도 차갑고 서슬퍼런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제3군단장 안태준 중장과 국방부 군수감찰부장 윤지수 소장이었다. 그들이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조철환의 얼굴이 승리감에 취해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경악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새하얀 절망으로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다. 군단장님, 감찰부장님. 어찌하여 두 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기어가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마침 두 분이 시차를 나왔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은 얼음보다도 차가운 한마디 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윤지수 소장, 안설이의 어머니가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딸을 짓누르고 있는 조철환의 부하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조철환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철환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경납고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손. 지금 내 딸의 몸에 닿아 있다. 내 딸. 그 두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조철환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사고가 완전히 정지했다. 안설이, 안태준, 윤지수, 설마. 그가 미쳐 그 끔찍한 진실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그의 곁에 서 있던 안태준 중장, 안설이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사자의 포효와도 같았다. 그것은 질문이나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아버지의 분노 그 자체였다. 저기 있는 버러지들,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당장 내 눈앞에서 체포해. 안태준 군단장의 분노에 찬 포효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자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마지막 허락이었다. 그의 말이 경납고 안에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강철의 벽처럼 서 있던 수십 명의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교했으며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리고 번개처럼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굳어있는 조철환의 신복들에게 달려들었다. 으아, 컥 비명이 경납고를 채웠다. 어둠 속에서 퍽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전사 대원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맨손과 단단한 군화, 그리고 절도 있는 관절 기술만으로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압도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안설이를 조롱하며 위세를 떨치던 건장한 장교와 부사관들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나가떨어지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들의 저항은 분노한 신의 군대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안설이를 포신 위에 붙잡고 있던 2명의 병사는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겁에 질려 그녀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두 명의 대원이 허공을 가르듯 나라와 그들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처박았다. 다른 대원들은 재빨리 포신 위로 올라가 결박당한 채 쓰러져 있는 안설이의 상태를 살폈다. 의무병, 여기 부상자 발생. 한 대원이 외치자 대기하고 있던 의무팀이 응급처치 장비를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묶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끊어내고 입에 붙어 있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설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콜록거렸다. 그녀의 손목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가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의무병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자 그제야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와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와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 모든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바로 조철환이었다. 그는 특전사 대원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처분은 오직 그의 앞에 서 있는 분노한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조철환은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뇌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 딸, 윤지수 소장의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며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자신이 다방레지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머리 위에 김치를 쏟아붓고 강철 포신 위에 앉혀 희롱했던 그 하찮은 여군 소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늘과도 같은 존재들의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그는 자신이 신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 그에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라고 명령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이마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쳐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감히 안소희님, 아니 영애님의 신분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장교의 군기를 잡으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절대 없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절규가 경납고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안태준 중장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 외에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안태준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머리를 밟고 있는 조철환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그의 얼굴을 강제로 들어올렸다. 조철환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공포에 질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내 놈의 죄가 단순히 내 딸을 몰라본 것이라고 생각하나? 안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으로 병사들의 밥을 훔쳤다. 나라를 지켜야 할 무기를 빼돌려 내 놈의 배를 채웠지.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 했던 한 명의 젊은 군인을, 대한민국 장교를 죽이려 했다. 그는 조철환의 얼굴을 바닥에 다시 쳐박았다. 내 놈이 짓밟은 것은 내 딸의 인생만이 아니야. 내 놈은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았고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했으며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내 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그 말을 마친 안태준은 자신의 허리에서 장교의 상징인 권총을 뽑아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3개의 중장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계급장을 조철환의 얼굴 앞에 던졌다. 나는 내 놈을 군인으로서 처벌하지 않겠다. 너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 그는 조철환의 멱살을 잡고 그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경납고, 중앙, K구, 자주포의 육중한 강철 궤도 앞에 그를 내동댕이 쳤다. 내 놈이 내 딸에게 주려 했던 공포를 내 놈도 똑같이 느껴봐라. 안태준은 자주포 조종석으로 올라가 시동을 걸었다. 우르르릉.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 괴물이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바로 앞에 엎드려 있는 조철환의 겁에 질린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특전사 대원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제발. 안태주는 그의 절규를 무시하고 조종간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육중한 궤도가 굉음을 내며 아주 조금씩 1cm, 1cm씩 조철환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쇠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철환의 눈앞에서 자신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 거대한 강철의 죽음이 천천히 그리고 거부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처형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심리적 사형 집행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세요, 여보. 차가운 목소리가 안태준의 분노를 가로막았다. 윤지수 소장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의무병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딸, 안설이의 곁에 서 있었다. 저런 버러지에게 당신의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안태준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되찾았다. 그는 자주포의 시동을 껐다. 지옥 같던 굉음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조철환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것도 잊은 채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안태주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아내와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처 입은 딸을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거대한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내 딸.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약한 모습을 오직 자신의 딸 앞에서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윤지수 소장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국방부 군수감찰부 특별조사팀. 지금 즉시 투입시켜. 이 부대의 모든 서류, 모든 컴퓨터, 모든 창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봉인하고 압수수색한다. 그녀의 명령과 함께 경납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푸른 제복의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부대본부 건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노한 아버지가 쓸고 간 자리를, 냉철한 이성의 어머니가 마무리 짓는 완벽한 심판의 군대였다. 한쪽에서는 군단장의 특전사들이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찰부장의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조철환과 그의 왕국은 그 어떤 변명이나 저항도 불가능한 완벽한 외통수에 갇힌 것이다. 윤지수 소장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철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내 딸의 머리 위에 김치를 쏟아부었다고 들었다. 좋다. 내 놈의 남은 평생은 썩어빠진 교도소에서 나오는 김치만도 못한 밥을 먹으며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반드시 실현될 차가운 예언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이제 길고 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다. 에오틀러그, 에필러그. 그날 밤 제국포병여단을 휩쓸고 지나간 정의의 폭풍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던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국방부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된 조철환과 그의 일당 5명은 군수품 횡령, 조직적인 국방 예산 유용, 직권남용, 그리고 현역 장교, 살인미수 등 군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목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단 한순간의 자비도 없이 전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은 무참히 뜯겨져 나갔고 그들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반역자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정한 부는 모두 몰수되었고 그들은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들이 짓밟았던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지고 제국포병여단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다.
새롭게 부임한 여단장의 지휘 아래 부대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났다. 병사들의 식탁에는 더 이상 썩은 김치 대신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올라왔고, 훈련장에는 더 이상 부당한 폭언과 구타 대신 우렁찬 함성과 전우에 넘치는 격려가 가득했다. 전포대, 표적 화력 범위 일치, 발사 준비, K9 자주포 훈련장. 흙먼지가 자욱한 포상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안설이 대위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격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 들고 고립되었던 신임 소위가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난 그녀는 이제 부대원들 모두에게 가장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에이스 포대장이 되어 있었다. 발사. 그녀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을 내며 불을 뿜었다. 포탄들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산산조각 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날려버리는 통쾌한 축포처럼 보였다. 훈련장 멀리 떨어진 언덕 위, 안태준 군단장과 윤지수 소장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딸의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줄 뿐이었다. 불의에 맞섰던 한 젊은 장교의 싸움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지켜낸 정의의 불씨는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부대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